12분입니다. 네, 저는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다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저를 소개해야지만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고요. 코다는 KB국민은행에서 합작법인을 설립한 커스터디 전문 회사고요. 저는 KB국민에서 근무할 때 현직에서 제가 코다를 만들고 현재는 합류해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STO 관련은 저희 지금 회사하고는 큰 상관이 없거든요. 다만 제가 은행에 있을 때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 공부하고 연구하고 과제를 하면서 그때 벌써 KB 같은 2018년도에 STO 모델을 갖고 내부적인 파일럿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업무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하는데 제가 막 설명드리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 장표의 결론이 딱 있습니다. 현재 분산원장 기술을 써서 STO 발행한다는데 꼭 분산원장 쓰지 않고도 목적 달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운영하나가 제일 중요한데 현재 지금 많은 언론이나 변호사님이나 정부관계자들이 기초자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분산원장에 대한 활용 부분 이 두 가지에 집중돼서 막 하고 있어요. 사실은 블록체인의 분산원장을 쓴다는 것은 이 소유권이 탈중앙화되어 있어서 그 사용자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어야지만 진정한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단지 그냥 증권을 토큰으로 STO 블록체인에 올렸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IT의 이런 레가시 시스템의 담당자들은 그냥 원장의 DB상에 반영된 거하고 차이점을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핵심이 STO에 대한 유통성 사용권을 확보해 줘야 된다. 투자자 본인들에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처음 듣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걸 깊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그냥 퀵하게 좀 개념만 좀 정리하는 수준으로 이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큰 증권 정의 그다음에 토큰 증권의 비정형 증권 부분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이건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할까요? 일단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분산원장 요건이 금융위 가이드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 5번에 보는 내용을 딱 보면은 결국 저희 이 블록체인을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거는 일반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라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한 가이드라고 딱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건 정부에 대한 우려사항을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탈세, 탈로, KYC, AML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용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이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점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죄송합니다. 제 것만 넘겼네요. 여기서 보면 분산원장 요건에 보면 지금 5번에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바로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분산원장 규율 규제 부분에 보면 한국거래소 밑에 있는 증권사들이 다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요건상으로 보면 분산원장을 쓰지 않고 KRX 증권전산에서 원장의 미러링, 전자증권의 미러링을 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증권사들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전혀 상관없는 업무가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장외중개업자의 부분만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쉽게 제가 설명드려서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안은 지금 정부에서 나온 가이드안을 그대로 그냥 반영했을 때 예탁원 내에서 완전 폐쇄형으로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2안은 예탁원에서 자기의 컨소시엄으로 증권사나 은행이나 토큰 발행하는 처하고 이런 내부적인 컨소시엄을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3안은 지금 현재 샌드박스 형태로 지금 여러 증권사들 컨소시엄에서 지금 올해 추진하려 하는 방식의 개별 증권사별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일단 1안을 보면 예탁원 자체에서 블록체인을 망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증권사는 전자증권은 미러사항이기 때문에 증권사는 필요 없고 장외거래업장은 블록체인에 연계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러면 통제 규제 무조건 강화되죠. 예탁원에서 다 중심을 잡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1안으로 가면 블록체인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탁원에서
분산 원장식으로 그냥 그 0.0 소수점 이하의 단위로 발행해서 만들면 되거든요. 이러면은 1안으로 가면 정말 블록체인 할 의미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2안으로 가면 예탁원이 컨소시엄을 해서 예탁원 내에 블록체인을 망을 만들지만 증권이나 은행이나 관련된 데다 컨소시엄 내 그 망을 열어준다는 개념인 거고요. 그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미 있게 보는 건 이렇게 망을 열어주고 여기 투자한 개인 지갑으로 STO의 자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예, 개인 지갑을 뺄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 아마 우려스러운 분들이 개인 지갑으로 빼면 개인이 이걸 갖고 해외로 가거나 뭐 제3자에 넘겨주거나 이거 다 통제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능한 KYC 지갑으로 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통제 규제라든지 컨소시엄 내 유통성과 소유권 이동까지 그리고 분산원장까지 확대될 수 있는 역할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탁원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어요. 예탁원이 블록체인 메인넷을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예탁원이 계속 메인넷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계속 고도화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기술 지원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탁원 내에서 어려운 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면 단일 블록체인망을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좋은 유수의 기술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들이 여기 참여할 수는 없고요.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만을 지금 추천하고 있는 상황이고 1, 2, 3만의 장점은 같습니다. 내용은. 근데 여기 큰 차이점은 증권사별로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가져가자는 거죠. 그래서 발행 유통을 저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 예탁원에서는 사실 증권사가 자체 발행하면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예탁원에서 사전 사후를 통해서 총량 관리,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유통되는 물량에 대한 관리를 좀 하실 수 있고, 그것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온체인상에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발행한 지갑이라든지 토큰만 알고 있으면 다 관리 가능한 구조거든요. 이 장점은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활성화되고 같이 여기서 이제 양질의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특히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컨소시엄 내에 경쟁력이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컨소시엄 내에 경쟁력이 없는 컨소시엄은 도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단점은 그 증권사마다 플랫폼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이제 사용자들이 그 플랫폼을 개별로 또 가입을 하거나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좀 그림으로 간략하게 그리면 이란이 예탁원 지금 현재 정부안을 가진 것 같고 제가 그릴 수 있는 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초자산 보유자라고 발행기관이 뭐 증권사라고 하면 기초자산 보유자가 직접 등록할 수도 있고 그 계좌관리기관에서 대행 의뢰해서 등록할 수 있고, 그럼 예탁원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등록 총량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럼 지금 KRX 통해서는 상장을 통한다면 각 증권사하고는 전자증권 대량 거래를 위해서 블록체인 하지 않고 그냥 미러 방식으로 기존 방식으로 처리할 거예요. 이러면 이쪽 부분은 블록체인에 대한 뭐 기술이나 내부 시스템이 전혀 불필요한 거고요. 그럼 여기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블록체인의 가장 큰 효용점은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를 잘 이용해야지만 효용성이 극대화되는데, 그래서 예시를 하나 지금 들어봤어요. 이렇게 그냥 기초자산으로만 보면 어려운데 향후에 이런 모습까지 가능한 게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콘도 분양회사가 기초자산 발행합니다. 그러면 예탁원에 등록하고 그럼 장외중개업자한테 뭐 여기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콘도 이용자들이 증권사에서 거래하면서 콘도 이용권을 샀어요. 한 개에 대해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그럼 사실은 이 STO에 대한 콘도 회원권을 토큰화한 이용자가 증권사를 통해서 콘도 회원권에 샀지만 실제로 이거는 자기가 소유권 온전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증권사의 그냥 증권사 원장에 하나의 내 거래만 나의 것이라는 소유권이 인정된 게 아니라 DB상에만 반영이 됐고, 이걸 가지고 실제 콘도 사업자나 뭐 속초나 어디 여행을 가서 콘도를 이용할 쓸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다. 다 DB상의 원장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안은 예탁원에서는 분산원장을 관리하지만 이 컨소시엄 내에서는 다 연계를 해주자, 오픈을 해주자는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 예탁원의 컨소시엄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 예탁원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는 메인넷이 딸린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똑같은 예시를 들면 콘도 이용권을 증권사에서 샀으면 이용자가 콘도를 실제 이용할 수 있으면 본인의 지갑으로 가서 소유권을 자기 지갑으로 이전을 시키고 그 지갑으로 이전된 걸 가지고 콘도에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냥 STO 산 걸 갖고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면 콘도 회원권을 5천 주고 샀으면 은행 가서 그 콘도 이용권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별도의 뭐 증서를 주지 않고도. 이런 모든 것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뭐 개발하는 인프라 시스템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4만은 동일한 내용인데 이제 증권사별로 이 블록체인 그 메인넷을 다 자체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예탁원이 빠지는 상황이고 이때는 A증권사가 자체의 메인넷을 운영하는 거고, 그럼 이 사용자들은 A증권에 가서 콘도를 샀으면 똑같이 노드 참여하는 생태계에서 똑같은 아까 콘도도 이용할 수도 있고 은행 가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고, 그럼 A증권사는 자체 프라이빗 메인넷이기 때문에 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계속 경쟁력 있게 상품을 만들어 줘야지만 이 생태가 유지됐기 때문에 그 메인넷의 생태계가 계속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고정이 되지 않고. 근데 단점은 A증권사에서 발행 유통돼 있기 때문에 이 B증권사에서는 자기들이 컨소시엄에서 만든 그런 상품만이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A증권사의 메인넷하고 B증권사의 메인넷이 다르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다시 한다든지 이런 불편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STO를 인정하고 과감한 시도를 한 건 좋은데 그냥 단순하게 기초자산을 토큰화해서 그냥 서비스 런칭했다는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까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금년도 1년 동안 많은 입법 과정이 있을 텐데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독당국에서는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냥 분산원장이다, 그냥 블록체인에서 조각 판매식으로 그냥 소수점 이하로 발행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기술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열린 마음으로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라는 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이거 기술을 좀 받아들일 생각이 좀 필요할 거고요. 저희 같은 산업계에서는 저렇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아니라 컨소시엄 내에서 운영되는 것들이 투자자 보호, 내부 통제, 자금 세탁 이런 부분에 얼만큼 안전한지에 대한 입증은 저희 업계에서 해드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또 합계 영국의 여기 뭐 법률 쪽에서는 기술 검증하고 중간적인 가교 역할을 해서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STO라는 걸 그래서 기초자산을 토큰화했다는 거에 멈추지 않고 이걸로 인해서 진짜 국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같이 고민하자는 게 저의 오늘 주제입니다. 네, 이상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진석 CEO님 수고하셨습니다.